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서해안과 제주도엔 3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177건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폭설과 강풍으로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운행이 지연되면서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임식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행정 공백을 초래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과거에 주장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인물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10대와 20대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강 북극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해안에는 30cm 넘는 폭설이 내려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세게 쏟아지던 폭포가 그 흐름을 멈췄습니다. 물 대신 5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기둥이 장관을 이룹니다. 폭포 아래쪽 커다란 바위에는 거대한 고드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북극에서 남아한 강력한 한기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날씨가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춥다고 해서 한번 제대로 얼었을 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실제로 보니까 장관인 것 같습니다. 도심도 이례적인 12월 한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모자에 마스크, 귀마개로 중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합니다. 청계천 가장자리는 얼어붙기 시작했고 고드름도 생겼습니다. 강원도 향로봉은 영하 25.5도, 서울도 영하 14.4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낮아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내장산의 정자지붕과 앙상한 나무에는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살얼음으로 뒤덮인 호수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반면 30에서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진 도심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거리 곳곳이 눈으로 뒤덮였고 영하권 추위에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차에 눈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바빠서. 전국을 얼린 북극발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설과 한파로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17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57개 항로에서 모두 68척이 통제됐고 지방도로 12곳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중대본은 그제 저녁 8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제주 지역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59편이 결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항공기 198편의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항공업계는 예약한 승객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에서 7천여 명이 나오지 못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현재 강풍과 대설, 급변풍 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준비해온 국민의힘이 애초 예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한 장관도 수락 의사를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다음 주 초에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사령탑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희생 압박을 받던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일주일 동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발표 당일 아침 한 장관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수락 의사를 받았습니다. 한 장관도 당일 이임식을 열고 비대위원장 한동훈으로의 변화 채비를 마쳤습니다.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낀다며 공공선의 추구라는 마음을 안고 현실 정치에 들어가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을 선택한 배경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젊고 참신한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깊고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대, 당 내외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공식 지명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 전환 절차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지명을 공식 발표한 직후 화상 긴급 최고위를 열고 성탄절 연휴 이후인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전국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권한대행은 올해 안에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비대위원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총선 준비에 실제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 중심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음 주 임명장을 받는 대로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넉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정치권에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법무행정 공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여야 관계도 주목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의 신경전은 더 가파질 걸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지도체제 수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축하한다는 말로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 장관이 야당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과 수사 시기 문제 등을 거론한 건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당 차원의 논평에선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장관 후임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건너뛰고 법무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마음 급하게 당무를 맡아야 할 이유가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국무위원직을 사임하면서 대체 국민께는 뭐라고 설명드릴 겁니까?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호위 무사라고 깎아내리면서 검찰 중심의 정당을 넘어 검찰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과 첫 충돌 지점은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략적인 악의적인 쌍특검 법을 아마 처리하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법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이른바 용산 아바타론을 더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올해안 처리를 못 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서도 여야 지도부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내에 가급적 빨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의 등장은 여야 관계에 더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양당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4일간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로 앞선 조사보다 4%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29%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32%로 집계됐습니다.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응답은 31%, 영향이 없을 거란 응답은 56%로 나타났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비상대책위 출범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4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10년 만에 최종 승소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할 가능성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5년여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에서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죠.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년에서 2014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며 최종심까지 갔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 사이 두 사건 피해자들은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엔 당사자들 대신 영정사진이 자리했고 유족 측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데다 국내 자산을 처분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도 일본 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킨 상황.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총 배상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기 결론이 나오면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나아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사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지난 2020년 8월 관련 재판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차례 발언합니다. 대법원 재항고심 판결이 조기에 나오면 한일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법정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뤘고 2005년 제기된 소송은 2018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13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지만 피해자 4명 가운데 남은 건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재판 당시 조 후보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일괄 처리 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란 겁니다. 개인 청구권 소멸이 외교부 입장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것이 역대 행정부 입장이고 법원 판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조 후보자의 과거 입장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한 겁니다. 판결 하루 전 외교사령탑 후보자 신분으로 기자들 앞에 선 조 후보자는 양국 사법부 판결이 충돌해 외교적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피해자들의 고충과 인권 문제를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시켰던 인물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경찰은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를 훼손한 10대와 20대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0대들의 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로 시작됐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고 자신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팀장과 연결됐습니다. 이 팀장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문 담벼락 훼손을 보고받은 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라고 지시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10대들이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거절하자 이번엔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하라고 시켰습니다. 10대들은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이 팀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다니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배우를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10대들에게 10만 원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속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팀장의 지시에 따른 10대 임무군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한 10대 김 모양은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제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임군의 범죄를 따라 한 20대 설모 씨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선 범행 이틀 전에 협박용 쪽지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두툼한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입니다. 아예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 없으세요? 아이한테 한마디만 하시죠.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아침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의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옥상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몸을 묶었습니다. 이후 부모에겐 현금 2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렸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협박용 쪽지는 범행 이틀 전에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을 하다가 빚이 생겼고 지인과 사채에서 빌린 돈이 쌓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엔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를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SNS로 교류하며 유대 관계를 쌓은 뒤 수백 차례 걸쳐 10억 원대를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 조직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나이지리아인 남성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모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남성과 여성 등 30명을 상대로 251차례에 걸쳐 모두 1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시리아에 파견된 미 여군 등으로 속여 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인 행세를 하면서 한국 정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 위주로 가격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400여 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59% 급감했습니다. 거래량 감소율은 서초가 6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대문, 마포, 송파, 성동, 강남 등의 순으로 주로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아파트값 하락 거래 비중은 도봉이 72.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강북과 종로, 동작, 성북 등의 순으로 주로 중저가 아파트 지역이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밀집된 서해안 벨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됐고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도 이어지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생했습니다. 11월 27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오리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가금농장 첫 발생 이후 13일 만에 발생 건수가 20건을 넘어서면서 확산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빠른 추세입니다. 특히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되면서 3,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2016년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우심했습니다. 이 H5N6형은 감염이 돼도 발현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지와 가금농장이 밀집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충남, 경기 지역 등 서해안 벨트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대규모 산란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여철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로 봤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건 1월과 2월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과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가 사는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서 내년 1월에는 추가로 7개 시도로 확대하고 4월에는 강원도까지 폐지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급여 지원도 확대되면서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구별 없이 20회에 인공수정 5회까지 더하면 전체 25회까지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협상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40명 석방 조건으로 1, 2주 동안 휴전하자는 제안을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하마스가 일단 전면적인 휴전이 우선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전면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WHO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WHO의 가자지구 구호 책임자인 리처드 피퍼코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자 북부 지역에서 온전한 수술 등 의료 기능을 하는 병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퍼코는 마지막까지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알-라홀리 병원은 의료진 10여 명이 응급처치와 상처 치료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퍼코는 알-라홀리 병원은 이제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는 호스피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남미의 앙숙인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했다는 일부 비난 속에도 내년 대선을 앞둔 대내외적인 정치 제스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돈줄로 알려진 기업인 알렉스 사브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도착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마두로 정권 비리와 관련해 2019년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된 뒤 아프리카에서 체포돼 2021년부터 미국에서 구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Quiero darle la bienvenida a este hombre valiente, patriota. 베네수엘라도 미국인 10명을 풀어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6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인 10명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인사 중에는 2020년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와 관련해 체포된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루크 덴만이 포함됐습니다. People who were held illegally and we made a deal with Venezuela that they'll hold free elections. I didn't know if I would ever make it out, and it's really scary to be in a place where you're used to having freedoms and you're locked into a cell. 바이든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정치범 20명에 대한 석방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감자 맞교환은 지난해 10월 마두로의 인척과 미 기업인 맞교환 이후 자국민 석방을 위해 권위주의 정권과 합의를 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자국민 석방 성과와 함께 베네수엘라도 언론 자유와 공정 선거를 약속하면서 오랜 앙숙 관계 개선도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과거 좌파 정권인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쿠데타의 미국 개입 등으로 급속히 삐걱댔던 두 나라 관계는 트럼프 정권을 거치며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시내에서 현지 시각 21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총격이
프라하의 명문대인 카렐대 철학부에서 발생했다면서 철학부 건물 지붕에서 총기를 들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프라하 경찰서장은 총격범이 이 대학의 학생이며 이번 총격으로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 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유의 행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분이나 위치를 벗어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사퇴 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잘할 걸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면모를 일신해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역구인 울산 남구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행정의 공백은 하등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그렇게 마음이 급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이 먼저 장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증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입장을 들은 게 고작 이틀 전이라며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를 준 쪽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수수자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성만 의원과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대표 투표가 시작된 재작년 4월 28일 아침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윤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10개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이날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를 나눠줬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수수 의심자로 보고 일부 의원들과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내용과 제시할 증거들이 많아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이틀째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 출석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디에 있든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로 언제까지 수사를 마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여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원단체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송한 지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이제사 판결이 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고들은 또다시 대법원이 이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판결의 취지를 오롯이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공권력이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위자료 1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불황인 선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에 이유 없이 끌려간 시민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극심한 반인륜 범죄에 시달렸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두드러 패다가 그때 여러 군데가 많이 다쳤는데 코를 맞아가지고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었어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무려 3만 8천여 명으로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657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내무부 훈령으로 강제 수용한 건 위법했다며 피해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해 법무부가 주장한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위자료 203억 원의 70%가 넘는 145억여 원이 인정된 건데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과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 강제 수용으로 고통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국가가 저지른 과실을 늦게라도 사법부가 인정했다며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이거는 과실이다 아니면 범죄 행위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분명히 명시해줬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다시 한번 두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첫 판단으로 다음 달 예정된 다른 피해자들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7년 전에 벌어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남겨진 채모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 한 가닥뿐. 이마저도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마땅히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참을 캐빈 2단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속에 신원미상 DNA를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남은 채모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해자들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2011년 다른 강도 범죄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전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최근 경찰이 밝혀낸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DNA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A씨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민간업자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민간업자 정바울 씨 변호를 맡았던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를 잇따라 진행합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변호하던 정바울 씨에게서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재작년에 정 씨를 변호한 곽 변호사가 같은 청탁을 받고 수임료 7억 원 외에 5천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성폭행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 총재 1심 선고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정 씨가 출소한 직후부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우원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전우원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엑서시를 비롯한 마약 4종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한 10대와 20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문화재 훼손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데요. 임군은 지난 16일 연인 김모양과 함께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를 모방한 20대 설모 씨의 영장 심사도 오늘 오전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절기 동지인 오늘도 매선 한파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춥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무척 춥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5.3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9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또 대관령 영하 19.5도, 서울 영하 13.8도, 대전 영하 12.9도, 대구는 영하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7도, 청주 영하 5도, 전주는 영하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다소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추위 속에 눈이 녹지 못하고 얼어붙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특히 노원과 도봉, 강북구의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는 조정기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저층 아파트가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2달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뚝 떨어진 겁니다. 그냥 금매수만 거래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금리가 잠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스톱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인접한 서울 외곽의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 2030 세대들의 매수 비중이 높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의 집값은 11월 넷째 주 이후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 9월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적용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올 들어 집값 반등세를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 심리가 갑자기 위축되다 보니까 중저가 밀집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서서히 회복되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이번 달 초 하락 전환한 이후 낙폭을 키우는 추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지난 10월 올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2차 조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줄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는 등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금융권에서 5에서 7% 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대표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오늘부터 출고분으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는 기존 가격보다 10.6% 낮아집니다. 하이트 진로는 애초 정부의 기준 판매 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첫날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법 시행 전부터 미리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굿밥 이쁘니.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